안녕하세요, 오트카 매거진입니다. 현재 K8에 관한 얘기들로 무성하고 진짜 현대 기아차 외에는 얘기거리가 찾아보기 힘들 만큼 신차에 관한 열기가 뜨거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간간히 옵션표를 본 후에 차라리 이럴 거면은 그랜저를 사는 게 낫지 않나 라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각 트림별로 생각하는 옵션과 그리고 왜 그랜저 말고 K8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 각 모델과 트림별로 그랜저와 옵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설명을 했는데요. 우선 각 트림별로 K8의 가성비 옵션을 한번 뽑아보죠. 우선 2.5 스마트 스트림 GDI 엔진 노블레스 라이트에서 진짜 1인이나 운전 본연의 것을 중요시하는, 아니면은 커플분들 및 신혼부부인데 소형 SUV 풀업 사느니 준대형 세단 가겠다 하는 분들의 가성비 트림 깡통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격자 문양의 그릴이 있죠. 그 부분에 V자 크롬 포인트가 없어서 좀 밋밋할 수 있을 텐데, 그릴 부분이나 그런 것들은 애프터 마켓에 충분히 나올 것이고, 생각보다 외장지는 꾸밀 게 많습니다. 그리고 깡통 트림에서 ADAS 시스템이 반자율 주행에 관한 것은 없지만, 기본적인 안전장치, 즉 타사보다 더 이점인 차와 보행자 자전거까지 인식 가능한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차로 이탈 방지 보조 및 유지, 운전자 주의 경보 및 하이빔 보조까지 있어서 불과 한 4-5년 전에 고급 세단에만 있던 옵션들이 대거 기본 옵션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휠 17인치는 어차피 휠이 커봤자 연비가 안 나오고 가성비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연비가 중요하기에 이 부분도 패스. 내장재는 브라운 투톤 인테리어로 해서 대시보드 쪽 시트지 입히거나 무늬목 필름 같은 거 차후에 시공하려는 분들에게는 좀 더 느낌이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문제는 클러스터 부분과 센터페시아의 메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화면 차이인데, 해외에서 찍힌 클러스터 화면에 불 들어온 부분 가지고 이제 깡통 트림 화면이 이렇게 두 화면으로 미간 사이가 넓게 분리될 거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전인색으로 된 부분이 필름 부분인데, 수출형에는 12.3인치의 클러스터와 8인치의 내비게이션 화면이 저런 식으로 되어 피아노 블랙 콕핏 디자인으로 나올 것이고, 국내에는 아날로그 계기판에 4.2인치의 TFT 슈퍼비전 클러스터, 아무래도 스포티지 하위 트림에 들어갔던 그 아날로그 계기판이나 아니면은 과거 아반떼 및 그랜저 하위 트림에 들어갔던 그 아날로그 계기판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상상이 잘 안 될 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하면은 그랜저 IG 모델의 계기판과 별도로 되었던 LCD 창, 뭐 그런 식으로 해서 8인치 내비게이션 화면이 따로 떨어져 있을 것이고요. 그 아래 원터치형 인포테인먼트와 공조 전환기, 이런 식으로 될 듯 합니다. 내비 화면이 없고 오디오 화면 전부만 띄우는 방식일 텐데, 그래도 여기서 작은 글씨로 써져 있는 것을 보면 폰 프로젝션 기능을 8인치 화면에서 지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 후 쓰면은 솔직히 그 자체가 더 익숙한 UX 및 UI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기에 굳이 내비게이션 옵션을 150만원을 더 주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죠. 다만 그래도 멋이란 거, 그리고 너무 깡통이다, 풀 디지털 클러스터의 화려함을 차 안에서 매번 보고 싶다 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내비게이션 팩을 선택을 하면 되고요. 150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딱 여기까지 하면은 3,429만원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노블레스 트림과 애매하게 81만원 밖에 차이가 안 지게 됩니다. 노블레스 트림에는 내비게이션 팩 옵션과 세팅 크롬 가니쉬라는 라지에이터 포인트 크롬 및 스타일 팩에 들어가는 일부 역시 포함이 되고, 편의 기능에서도 업그레이드가 되기에 솔직히 애매하게 깡통 트림에 내비게이션 팩을 선택할 바에야 81만원을 더 주고 노블레스 트림을 하는 게 가장 가성비가 높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도 2.5 엔진 모델에서는 가성비가 높은 트림은 노블레스 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가 여기에 있고요. 스스로 운전하는 부분, 그리고 장거리 운전에서도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스스로 하는 습관이 되어 있으면은 굳이 시그니처 갈 필요 없이 노블레스 컷으로 끝내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어차피 시그니처까지 간다 하더라도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옵션으로 따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이가 있어서 혹시 모르니 반자율 주행 기능 같은 것과 안전주행 사항 및 안전하차 보조까지 하고 싶다 하면은 노블레스 트림에서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선택을 하면은 3,630만원입니다. 이 옵션을 포함해도 시그니처 트림과는 238만원이 더 싸기 때문에 훨씬 더 이득일 것 같고요. 굳이
굳이 시그니처로 가겠다고 한다면은 개인적으로는 가솔린 3.5L 엔진의 노블레스 트림으로도 갈 듯합니다. 갑자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갑자기 3.5? 근데 우선 가장 우려하는 3.5L 자동차세와 2.5L 세금 가격이 26만원 정도 차이가 지고요. 연수가 지날수록 떨어지는 폭 역시 비슷합니다. 뭐 보험료 역시 더 많이 측정이 되지만 그래도 어차피 2.5L 스마트 스트림 엔진에서 최고 트림을 선택을 할 때 1년 단위로 내는 금액에서 12로 나눠 매달에 얼마씩 이런 것들을 보험료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한 15만원 정도가 차이가 진다고 하면은 4기통에 언제 어느 때 불안감이 터질지 모르는 엔진보다는 차라리 3.5L GDI 엔진이 낫다고 보는 거죠. 6기통의 감성을 충분히 느끼면서 고배기량의 힘을 느낄 수도 있고, 물론 여기서 자녀들을 생각한다면은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선택 시 3,968만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4천만원을 안 넘는 선에서 좀 고민을 한다고 하면은 2.5L 엔진과 다르게 3.5L 모델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는 중점을 두는 차이가 있고, 만약 80에서 9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게 괜찮다 싶으면은 차라리 드라이브 와이즈와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같이 묶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4,058만원으로 마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2.5L 엔진 모델에서 시그니처 트림과 100만원 차이가 지는 것이고, 전자제어 서스까지 하면은 190만원 차이인데, 선수금 얼마에 할부까지 한다면은 그 정도 커버력은 괜찮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구매를 한다고 해도 3.5L 엔진의 노블레스 트림을 구매를 하고 옵션은 안 붙일 생각인데요. 우선은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의 문제점, 박병일 명장님 영상 한번 보고 오시면은 정말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바이 가스, 즉 엔진과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서 새는 가스 역시 엔진 오일 양을 더 많이 넣고 오일 게이지도 더 큰 것으로 바꿔서 실험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에 대응해 이번 2.5 엔진 자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피스톤과 벽의 간격 때문에 생긴 하자라고 할까요? 피스톤 상부 포지션을 너무 작게 만든 것이냐, 아니면 3개의 피스톤 링의 문제냐, 그런 것들을 잘 해결했는지 등 이런 것을 과연 어떻게 완전히 보완해서 나온 건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죠. 다만 불특정으로 일정한 특정 조건에서의 증상이 아닌 기존 GDI 엔진처럼 8에서 10만 킬로 전에 카본 찌꺼기를 다 제거하거나 보통 5에서 6만 사이에 제거하고 타면은 노킹 현상도 줄고 그런 소비자들의 임시 방편으로 조치라도 할 수가 있었지만,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은 너무 불특정 다수에게 나타나고 불특정 조건 및 얼마 안 뛴 차에서도 카본 슬러지가 너무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진짜 케바케라서 차라리 이럴 거면은 마음 편하게 타는 값으로, 그리고 좋은 주행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6기통 3.5 엔진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5L 엔진 최고 트림을 선택을 하느니 3.5L 노블레스 트림에 드라이브 와이즈를 포함시켜서 가는 게 패밀리 세단으로 운영을 하던, 아니면은 개인 차로 누구를 태우던, 장거리 여행을 가던 가장 모든 조건을 잘 아우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방금 말한 옵션과 포함 시그니처 트림과 가격을 비교를 해도 209만원이 차이가 집니다. 뭐 물론 턴 시그널 램프가 있지만은 살면서 깜빡이 얼마나 켠다고 후진 가이드 램프보다 서라운드 뷰 잘 보고 천천히 조심히 후진을 하면은 남이 때려박지 않는 이상 사고 날 일도 거의 없습니다. 시트 옷걸이형 헤드레스트도 크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메리디안 오디오 시스템은 플래티넘을 가도 옵션으로 선택해야 하는 부분이고, 드라이브 와이즈의 ACC와 내비게이션 연동 ACC 및 고속도로 자율주행 보조 2인 HDA2 역시 옵션으로 따로 선택을 해야 하는 부분이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 전 렉서스 시승에서 반자율주행 딜러분이 옆에서 속도 줄이지 말고 그대로 있어보세요 하다가 하다 사고가 딱 나는 부분. 센서 경고음이 울렸는데 듣지 않았다. 역시 일본 차는 기술이 이젠 없다. 그렇게 빨아주고 했던 렉서스까지 이젠 끝이다 라고 한 부분. 실은 이거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많지만 정말 간단하게 심플하게 말하자면은 같이 따라가고 있는 도로 상황이 아닌 70km 정도인가? 그 정도로 달리다가 ACC가 정차한 차량을 인지 못하고 긴급제동 브레이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 안 했다가가 아닌, 이거 전에도 말했다시피 정해진 키로수 범위가 있고 정차까지 지원하는 ACC는 차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작동을 시켜서 따라가면서 작동이 되는 것이기에 매우 다른 부분입니다. 여튼 이런 것처럼 테슬라 오토파일럿이나 자율주행 시스템 및 독 3사와 포드가 새로 선보인 자율주행 기술 정도가 아니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애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시내에서 사용하기보단 고속도로에서 가감속 상황에 많이 쓰이는 건데, 이건 생활 패턴에 따라 이 옵션을 넣는 게 맞을 듯 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큰 필요가 없을 듯 하고요. 이 3.5L 가솔린 트림을 보면은 플래티넘까지 올라가면은
파워트레인의 변화가 보이는데 AWD 즉 상시 4륜 시스템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에르고 모션부터 1열 릴렉션 컴포트 시트 및 뒷좌석 통풍과 다기능 암레스트까지 다 있고 전동, 선 커튼 및 별의별 게 다 있죠. 근데 솔직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후진 연동 하향 아웃사이드 미러는 서라운드 뷰가 있으면서 잘 사용 안 하기도 하고 기한급이기에 이런 편의 사양이 있는 게 맞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옵션으로 하고 주행 관련 옵션이 대거 들어가는 게 더 맞다고 보고요. 뭐 임원들 차라고 해서 운전기사가 있다고 해서 나 자신이 운전을 안 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보다 이젠 개인의 구매가 더 많아지기에 이런 식의 옵션 구성이 참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4,526만원 개소세 인하가로 다 말하는 거예요. 저 금액에서 80만원짜리 드라이브 와이즈와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이 85만원, 전자제어 서스펜션 90만원 이렇게 하면은 4,781만원이고 곧 죽어도 HUD와 스마트폰으로 전달하는 디지털 키가 있어야 해. 이러면은 4,941만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하면은 5,051만원입니다. 뭐 플래티넘을 사시는 분들이 가성비 가격을 우려하고 걱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번 겨울 눈길을 경험해본 이후 안전을 생각해서 AWD가 있는 트림을 사자고 할 때 옵션 구성 자체가 좀 너무 아쉽다는 거죠. 특히 각종 매체에서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에 대한 기대를 엄청나게 가졌는데 차량에서 제공할 수 있는 사운드 시스템의 출력량 한계가 정해져 있고 물론 볼보의 사운드를 들어보면 정말 다르긴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귀를 가짐을 느끼게 해주는 것에 좋지만 이것을 마치 끝판왕의 옵션처럼 빼놓는다? 많이 아쉽기도 한 부분이에요. 솔직히 다 필요 없고 전륜, 후륜, 4륜에서 윈터 타이어 하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아직 우리나라는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에 초점을 어디에 따라 두냐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오너 드라이빙 및 가격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3.5리터 트림에서는 노블레스 플러스 드라이브 와이즈가 가장 가성비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3.5리터 엔진 풀업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수입차 가장 가격대가 맞는 차를 고르라고 하면은 볼보 S60이 맞다고 보고요. 꼭 세단이라는 한정된 조건 하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물론 푸조 508이 있지만 일단 푸조는 절대 현대기아차를 타는 사람들은 프랑스차를 거의 선택의 조건에서도 아예 패스시키기에 일단 제외. 그리고 미국차로 가면은 캐딜락 CT5가 있겠고 폭스바겐은 아테온이 있겠고요. 벤츠 시클이 있고 BMW 3시리즈 및 아우디 A4, 렉서스는 IS 이렇게 있는데요. 패밀리 미니밴이라면은 오디세이나 시에나까지 좀 약간 더 업셀링을 노려볼만 하고 SUV로는 링컨 코세어나 포드 익스플로러, 아우디 Q3 스포트백 및 XC40, V60 크로스컨트리 외건이긴 하지만 뭐 여튼 BMW X2 얼마 전 제 영상에서도 소개한 캐딜락 XT4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네요. 뭐 모델 3 듀얼모터 AWD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하지만 세단을 원하는 분이라면 동급 세단 중에서는 참 애매하게 수입차에서는 크기와 옵션에서 주는 차이가 너무 크고 정말 볼보 S60과 그나마 딱 맞는 포지션인데 서비스 센터 부분과 기타 편의 옵션 부분에서 차이가 좀 크죠. 그렇다면은 맞는 라이벌을 딱 찾는 게 정말 국내에서는 그랜저밖에 없는데요. 은근히 이 옵션표와 가격을 보고서 그랜저를 사고 만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지금부터는 왜 제가 깡통 트림부터 전 트림 다 아우러서 그랜저보다는 K8을 왜 선택을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옵션질 한두 번 당한 것도 모르고 당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옵션의 구성 때문에 그랜저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기에는 좀 저는 반대 의견을 내고 싶은 거죠. 신형 그랜저 자체가 기존 IG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페이스리프트거든요. 즉 3세대 플랫폼을 사용한 차가 아닌 2세대 플랫폼의 개량형으로 과거 고급차 마르샤의 후속으로 만들어진 차고 디자인 아이덴티티 자체가 플래그십 세단의 면모보다는 마르샤 특히 리어 테일 램프 부분은 항상 마르샤의 그것을 계승하여 현재까지 오게 된 거죠. K7의 풀체인지로 더 업그레이드된 K8 어떻습니까? 새로운 3세대 플랫폼으로 만들어졌고 기존 K7보다 더 길고 물론 그랜저보다도 더 긴 5015mm의 전장과 전륜 구동으로 인해 2열의 거주성은 더욱 넓어졌죠. 차체 전반적으로 더 커진 모습이고 기존에 같이 쓰인 파워트레인의 단점을 분명히 보완 작업을 거쳤을 것이기에 더 나은 주행 질감과 안전성을 보이지 않을까 하죠. 특히 그랜저는 장착할 수가 없는 전자제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 주행 상태에 따라 전 후륜, 쇼업쇼버 감쇄력을 최적화해서 보다 편안한 주행 환경을 구현한다고 하고 특히 국내 제조사 중 전륜을 기반한 세단 중에서는 처음으로 상시 4륜을 적용을 한 거고요. 3.5리터 가솔린과 LPI 모델에는 국내 최초로 투챔버 토크 컨버터가 적용된 신규
8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이 됩니다. 이게 엔진과 변속기를 연결해주는 토크 컨버터에서 엔진에서 발생한 토크, 즉 힘이죠. 이것을 변속기로 부드럽게 전달을 하고 토크 컨버터 내에 있는 댐퍼 클러치를 통하여 엔진과 변속기를 직접 결합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기존 토크 컨버터의 내부는 하나의 챔버, 즉 실처럼 그렇게 구성된 챔버라고 할까요? 그런 거였지만 신규 버전에서는 챔버 하나를 더 추가한 게 특징이라는 거죠. 이게 토크 컨버터부터 내부 압력 변화에 따른 충격을 줄여서 자동 변속기라고 해도 미약하게 발생되는 그 변속 충격을 완화하고 에너지의 손실도 줄여서 연비에도 더 개선을 했다고 기아차에서 설명을 했고요. 또한 엔진과 변속 직결감도 강화하여 더 높은 주행 감성을 확보했다고도 하죠. 근데 항상 현대 기아에서 새롭게 무언가를 시도한다면은 좀 이상하게 불안감이 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사용했던 8단 자동 변속기이기에 안정감 있게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5L 엔진뿐만 아닌 2.5L 엔진에서도 그랜저보다는 K8을 선택할 듯한데 일단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MDPS가 그랜저는 컬럼 타입이 들어가죠. 정말 이게 제일 어이없는 것 중에 하나인데 컬럼식이 많이 발전했다고는 해도 그 전에 쓰이던 커플링의 강성을 더 확보하고 좋게 했다고 한들 그 자체가 가진 물질이 가진 성질, 즉 물성이 렉 타입이 더 낮죠. 근데 K8은 전 모델과 트림이 상관없이 다 R MDPS를 제공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랜저는 기본 12.3인치의 인포테인먼트 화면 및 블루링크와 카페이까지 제공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옵션 사양이기에 깡통 트림을 산다고 해도 K8로 갈 듯하고요. 문제가 되는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의 엔진오일 감소 현상을 그랜저보다 더 잘 개선을 했을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랜저보다 K8로 가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하고 싶고요. 그랜저 자체도 굉장히 NVH가 좋지만 K8도 트렁크 상단부 패키지의 언더패드와 도어 접합부 3중 실링을 새롭게 추가를 하고 실내 흡차음재 밀도를 기존보다 높여서 진동과 소음을 더 줄였고요. 2.5 엔진 연비에서도 마력과 출력은 같아도 연비에서 그랜저가 리터당 11.1에서 11.9km 그리고 K8이 리터당 12km를 마크하고 그랜저 3.3 엔진이 리터당 9.6km, K8 3.5 엔진이 리터당 10.6km를 마크를 합니다. 약간 더 연비에서 K8이 더 우세하죠. 물론 복합 연비고요. 여담으로 3.5 LPI는 240마력에 32km의 최대 출력을 내고요. 연비는 리터당 8km입니다. 이래서 제가 좀 약간 LPG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있어요. 힘도 좀 가솔린보다 약간 더 딸리고 좀 더 딸리고 연비 또한 마찬가지로 더 딸리고요. 여튼 아직 하이브리드 1.6 모델의 상세사항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기차에 대한 이슈들이 많은 가운데 굉장한 관심을 받고 있는 내연기관 차라는 면에서 너무나 반갑고요. 이미 사전계약 첫날에 18,015대를 24일 기준으로 기록을 했고 그랜저 사전계약 대수인 17,294대를 능가한 성적이죠. 기아 입장에서는 신규 엠블럼을 장착한 첫 차량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것에 의미가 크고 그랜저 타도를 외쳤던 만큼 샵 로맨틱, 샵 성공, 이게 아니지. 어쨌든 성공적으로 개명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SUV와 전기차에 밀려서 내연기관 세단 모델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매우 홀대받는 느낌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세단 바인 저로서는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링컨은 세단을 만들길 포기를 하고 SUV에만 올인하겠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가 되는, 그리고 과연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 이슈 문제가 해결되었는지도 기대가 되는 K8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최근 좀 여러가지 일들 때문에 제대로 이슈들에 대응을 하지 못했지만 더 신경 쓰는, 그리고 주류 비주류를 안 가리고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